안녕하세요. 2020년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지금 늦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습하고 축축한 날, 우리 암 환우 여러분들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네. 자, 우리가요, 저도 물론 4기 암으로서 림프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암도 아니고 전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이 또 있겠구나라고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쓰신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책에 림프절에서 암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암세포가 의기양양해서 림프절까지 세력을 확장시킨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림프절이 오히려 암세포를 꼼짝 못하게 체포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것이 우리가 CT나 뭐 어떤 펫CT나 이런 걸로 측정을 했을 때 암이 똑같이 발견되었기는 하나, 그것은 그 상황이 암세포가 영역을 확장해서 림프절까지 침범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우리 림프절이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암세포들을 죽이는 그 군대가 오히려 암세포를 림프절에 꽉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한 현상이다. 네, 그 상황이 사진에 찍혔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미묘한 차이가 있죠. 지금 현대 표준 치료하고 있는 현대의학이 림프절에서 발견된 이 암세포를 해석하는 것과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관점은 180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정보를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와 방향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한번 어떤 시각인지 한번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네, 책으로의 여행 시작합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암에 걸렸죠. 나는 이미 암이 내 몸속에 있는데 질병 없이 살기는 어떻게 질병 없이 살 수 있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말기암 환자도 관리를 잘 했더니 암세포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기암 환자들이요, 산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산과 바다가 암을 없앤 게 아니고요, 산과 바다로 가서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이 발견이 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책의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접목해 나간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암의 정체가 무엇인가? 네. 세포가 미친 것, 미쳐버리고 날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를 미치게 했느냐? 암을 만들어냈느냐? 도대체 무엇이? 네, 그 범인은 독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독성이 세포로 하여금 미쳐버리게 했고, 그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당신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암에 걸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대요. 그 순서가 뭐냐면요. 무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 염증, 궤양, 경화증,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자, 무력증에 대해서, 무력증이 뭘까요? 쉬어도 피곤해. 자고 일어났는데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자고 싶어요. 네. 자, 배고프면 굉장히 먹고 싶은 욕구로 입에 침이 자르르 고여야 하는데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먼 산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입이 깔깔해. 밥알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무력증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암 진단을 2020년 6월에 받았는데요. 2018년도 한 여름부터 이 두 가지 증상이 정말로 몇 번이나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력증이 지나면서 바로 만나게 되는 게 독혈증이에요. 독혈증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던 뭐를 하든 그 음식을 소화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몸의 독소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 일종의 활성산소라고도 하지요. 네. 그런 독소들이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그런 독소들을 배출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동 시스템을 멈춘 상태가 독혈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동 시스템, 독을 배출하는 자동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가 치유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치유하는 그 능력이 멈춰버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독소가 내 몸에 축적이 돼버리면은요, 몸의 체온이 올라가질 않는답니다. 네. 우리 몸의 이 온도를 항상 36.5도에서 37.5도 사이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은 그 온도 유지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에는 어떻게 보면은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죽을 때도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온도가 약간은 높은 편에 속해요. 37.5도, 37도에서 37.5도 사이, 37도를 웃도는 그런 온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6.5도만 돼도 뭐 정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학습 때문에 36.5도면 저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몸 관리를 해 보니까요.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저도 36.5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36.7도, 8도, 9도를 36.9도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몇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37.1도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다 37.12도를 유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독소가 많으면 온도가 그렇게 좋은 온도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요.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민 증상이 있어요. 뭘 조금 잘못 먹거나 뭔가를 조금 무리하게 하거나 하면은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뾰루지가 나타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에 잘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과민 증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 과민 증상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요, 염증 단계가 돼요. 피부염, 습진, 건선, 맹장염, 간염, 관절염. 저 같은 경우는 바톨린 낭종염이라고 해서 막 10년 가까이 똑같은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째서 항생제 먹고 나오면 두세 달 지나면 또 생기고, 또 병원에 가서 째고 약 먹고 나오면 두세 달 되면 또 재발하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염증 상태예요. 그런데 이 4단계가 아주 중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몸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빨리 좋은 습관으로 고치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대부분은 무시를 합니다. 왜? 살만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 염증 상태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요, 궤양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피부 궤양, 또 위 점막, 대장 점막 궤양.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이렇게 상처가 완전히 헐은 거예요. 또 다음에 무슨 괴사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랫동안 독소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구내염 궤양도 있지요. 위 궤양도 있지요. 팔다리에 짓무르는 그런 피부 궤양도 있어요. 네, 그런 궤양의 단계가 이제 조금 더 지나치면 경화증이 있어요. 장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간이 굳고 폐가 굳어버리고 그러면은 일을 못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라내지 않으면은 정말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경화증보다 이제 좀 더 진행이 된 것이 이제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다.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무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 염증, 궤양, 경화증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주인님이 아무 개선을 안 하기 때문에, 또는 개선을 한다고는 하나 못 미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상태로 되기까지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치는 노력을 했을 때 암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열을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그 음식을 소화 분해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내장기관이 왕성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따뜻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약간 데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몸속을 돌기 때문에 열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열이 잘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더러운 음식,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장을 통과해서 나온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사실은 열이 덜 납니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자, 의사 선생님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의사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 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우리 인체는 그 정도로 신비롭답니다. 아직도 과학 문명이,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어도 아직도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이 우리 몸 안에 숨겨놓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림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도로망이 있어요. 빨간 피가 다니는 도로망이 있어요. 그거를 혈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림프액도 내내 일종의 피의 일종이에요. 혈액의 일종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하얀 피예요. 투명하고 하얀 피죠. 그거를 림프액이라고 부릅니다. 그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도로망이 림프 절이 림프관이에요. 혈관은 피가 돌아다니는 관이고요. 림프관은 하얀 피가 돌아다니는 관이고요. 림프관 중간중간에 우리 도로, 전국 고속도로망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절이에요. 네. 그렇듯 림프 시스템이 우리 몸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림프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내 몸 안에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청소부. 우리도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한 가구가 들어오고 아무리 깨끗한 음식물을 사갖고 와도 그거를 먹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몸에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몸속에 넣어준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이 반드시 나온다. 그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느냐? 림프 시스템이 한다. 네,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 강력하게 움직일수록 우리 몸은 깨끗한 몸 상태가 되는 거고요. 림프 시스템이 제 할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쓰레기가 차고 넘치겠죠. 또는 림프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역량이 100이에요. 숫자 100. 그런데 내가 집어넣는, 내 몸속에 집어넣는 쓰레기가 200, 300이라면 그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또 쓰레기가 차고 넘치겠죠. 네.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가급적 깨끗한 음식을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음식을 넣어주면 그만큼 림프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역량은 100이면 100, 한계가 있는데 이 주인님이 쓰레기를 300, 400, 500을 넣어주면 당연히 그 일을 다 처리를 못하겠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또 좋지 않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림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림프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그 예를 유방암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관심사항이며 다음 장에서 특별히 다룰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암은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암이든 모두 하나의 암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암이라고 하는 게 유방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고 간암, 폐암, 위장암, 대장암, 치질암, 뭐 피부암, 뭐 림프암, 하다못해 림프암, 예,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뿌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내 몸 안에 더러운 상태, 더러운 환경, 그것이 뿌리예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폐가 약한 사람들은 폐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위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위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직장이 특별히 약한 사람은 직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이다. 각각 다른 열매가 맺혔을 뿐이다. 암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들의 열매가 맺혔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의 원인이 내 몸속에 더러운 환경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 내 몸속에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네.
우리 몸속에 독소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쌓이더라도 계속해서 림프 시스템에 체포되어서 몸 밖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림프 주머니는 참으로 작고 신기한 주머니이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는 너무도 중요한 인체 방어 시스템의 하나이다. 림프액이 림프 주머니를 들락날락하면서 박테리아 등 외부 불순 분자들을 잡아오면 림프 주머니가 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밖으로 배출한다. 이 쓰레기 물질들은 잘게 쪼개지고 분해된 다음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림프 주머니에 쌓이면 문제가 된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죠. 림프 주머니가 감당을 못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다.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면 쓰레기는 부근에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로 이동한다. 특별히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외과 수술을 통해 제거되기도 한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림프 주머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독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림프 주머니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숫자 100인데 쓰레기가 들어오는 속도는 200, 300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몸속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림프 주머니를 아무리 떼어내도 우리 몸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멍울이 생겼다면 그 멍울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주며 그 멍울 뒤에 숨어있는 림프 시스템의 신비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책의 중심축으로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작은 새의 깃털로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 이건 조금 철학적인 얘기는 하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준다는 깨달음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독소를 제거하고 바로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유방암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이 책 얘기를 꺼냈다.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암 예방 시스템을 도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도발적이냐 하는 말이다. 내게 상담을 요청해온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림프 주머니를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것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경보 시스템을
통째로 드러내는 일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자, 바로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왜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유방암 제거를 할 때 림프까지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경보 시스템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경보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도둑을 잡으러 가는데 경보 시스템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네. 자, 이 생각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의학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권위 있는 의학 서적에서 나라와 내 눈에 박힌 문장이 다음과 같다. 암세포는 종양 부위에서 몸의 다른 곳으로 확산해 갈 때 림프 시스템을 통과한다. 네, 림프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맨 먼저 암세포가 림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림프액을 추적 조사하는 림프 주머니에 의해 체포된다. 자, 암세포가요,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림프액은 이 림프액 속에 암세포가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액이 림프 시스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림프관을 타고. 네. 그때 이 림프액을 추적 조사하는 림프 주머니에 의해 체포된다는 거예요. 림프절이라는 그 림프 주머니에 의해서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악성 암세포가 포함된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림프절을 제거하게 되면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릇이 제거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암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꽉 체포를 하고 있는 얘 자체를 제거하게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장이 중요한지 설명해 보겠다. 맨 먼저 암세포가 림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림프액에 섞여서 암세포가 림프액에 섞여가지고 이 림프관을 통과를 하면서 림프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림프절의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림프절 자체를 떼어내는 게 요즘 수술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암세포가 림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림프액을 추적 조사하는 림프 주머니에 의해서 체포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림프절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유방암을 제거하면서 림프절까지 같이 제거하는 이 표준 치료는 우리 림프절에 머무르는 이 암세포,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유방암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암이 의기양양해서
그 세력이 커져서 림프절까지 침범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니까 림프절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암세포가 림프액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림프액에 섞였으니까 이 림프액은 림프절을 통과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림프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림프절이 그 암세포를 어디 못 도망가도록 꽉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힘이 더 세서 암세포를 체포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느냐면 암세포가 힘이 강력해져서 림프절을 장악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게 미묘하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깃발을 꽂으실 건가요?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곤도 마코토 선생님이나 아보도로 교수님도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세요. 림프절에서 암이 발견되는 거를 똑같은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림프절을 떼어내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내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에 정점을 찍어주는 문장이다. 위 문장은 관습적인 상업의학의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위생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역동적인 주인공으로 보는 반면 상업의학은 인간의 몸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본다. 그래서 전통적인 상업의학에서는 암이 전이되어 림프주머니를 파괴하기 때문에 림프주머니를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 있는 책에서는 위에 권위 있는 책에서는 암은 림프주머니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암세포는 림프주머니, 그러니까 림프절에서 꼼짝 못하고 체포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암세포는 림프절이라는 주머니에 갇혀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진공청소기에 체포된 쓰레기가 어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림프주머니는 암세포를 강력한 힘으로 제압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림프주머니는 암세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한다. 림프주머니는 암세포를 완벽하게 통제한다. 그 림프주머니 안에는 대식세포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다음 잘게 분해하는 것이 대식세포라는 말이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벽에 갇히게 된다. 림프절에서
그 암세포가 발견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벽에 갇힌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네. 우리의 몸은 어떤 악성 외부 물질과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 염려가 없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항상성을 가지고, 항상성이 뭐죠? 항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거예요. 항상성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네. 몸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초병들이 살아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암세포가 미쳐버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놀랍고 현명한 암세포 체포 조직, 바로 림프 주머니가 있다. 네, 림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중한 림프 주머니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잘려나가고 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께서 우리 몸에 데려다 놓은 보초병들이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상업의료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네. 마지막 판단은 네,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 저는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이나 아보도르 선생님이나 곤도마코토 선생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관습적인 행위이지 결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 행위로서는 불필요하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을 감각이 없는 가슴을 가지고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하게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림프 주머니에 있는 암이 림프 유동액에 실려 다른 세포나 장기로 전이된다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의사의 눈에 전이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림프 주머니는 절대 암을 전이시키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아무리 확산 속도가 빠른 암일지라도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림프절 제거술을 통한 부작용과 장애로부터 많은 여성들을 구출해야 한다. 나는 이 학술지의 저자가 쓴 마지막 문장에 경의를 표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우리는 림프 주머니를 제거해서 재화를 쌓으려 하는 의료계의 상업적 관습, 이 관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저도 깊이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자, 또 암수술 전문의들이나 종양학자들은 그들에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화학요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75%의 의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 있대요. 네. 그런데 우리 TV 보면은 리포터가 종양내과 선생님이나 외과 수술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잖아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암에 걸리셨다면 표준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100이면 100? 당연하죠. 표준 치료는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뭐 증명이 된 거고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당연히 이 표준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종양내과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아예 TV에 출연 자체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TV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한들 뒤돌아서서 정말로 당신이 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무기명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화학요법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의사들의 75%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표준치료 안 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분명히 저도 여러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TV 매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본다고 해서 그게 100%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독소를 청소하고 바로 그것에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림프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행동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옥 같은 내용들이,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의사도 암을 모른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암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전문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을 아래에 뽑아보았다.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 모르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방암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방암의 치료법이다. 유방암 특별위원회 의장 낸시 브링커. 솔직히 유방암의 원인을 모른다. 더욱이 유방암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조차 갖고 있지 않다. 하버드 의대 교수 수잔 러브 박사. 아무도 예방법을 모르고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 네, 이렇게 해서 쭉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고백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예시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2, 4, 6, 8, 10, 한 10개가 더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쉽지 않은 고백이었겠죠. 그들은 원인을 모른다. 암의 원인을 모른다. 모든 현상 뒤에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 말이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임신, 불임, 피임약, 유전, 환경적 요인, 농약, 화학제품,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아무것도 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가족력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이라고 연관되어 유방암 진단받은 사람은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흥미로운 일이다. 음식 습관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화가 가족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자, 그들은 치료법을 모른다. 너무도 많은 연구비가 유방암 치료에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율의 실상에 대해서, 보통 이 치료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 항암 약을 쓰고 방사선 치료를 한 그 결과, 그 치료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방암은 뭐 치료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얼른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받아라 라고 하는데요. 암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나 그녀가 살아있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저도 이 대목을 접하고 이거 뭐야, 우리를 바보로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암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죽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완치 그 숫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5년 생존을 하면 생존을 했다고 완치가 됐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뭐 5년만 살고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20년 살 사람이 있고 30년 살 사람이 있고 수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년만 살면 완치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예방법을 모른다. 예방법 모르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는데요. 지금 물론 예방법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 전체 그 의학계의 중심에 서 계신 그분들은 예방법을 얘기를 안 해줘요. 오히려 의학계의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만 주구장창 예방법에 대해서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 이전에요. 잠깐 해드릴 게 있네요. 세상의 모든 질병들. 자, 우리 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세포가 미쳐버린 상태가 암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각종 면역계 질환들이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
루푸스, 섬유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 경화증, 혈관염,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근염, 피부 근염, 뭐 엄청 많죠. 이런 면역계 질환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림프 시스템이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독소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림프 시스템이 고통받을 때 나타나는 5가지 공통적인 증상들이 뭔지 아세요? 통증, 피로,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요. 또는 자도 잠이 부족한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 음식을 왕성하게 못 먹어요. 그 다음에 고열이 가끔씩 난다 또는 자주 난다 라는 거예요. 네. 자, 만일 당신이 림프 시스템의 자연 법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림프 시스템을 떼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염증과 통증, 불편함이 따라와요. 림프 시스템이 고통을 받으면. 그리고 그것은 독소를 청소하려는 림프 시스템의 안간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당신에게 간청하는 몸짓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통증, 또 피로감, 식욕부진, 고열 이런 게 나타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는 뭐 하나요? 항염제나 항생제를 줘요. 네. 이게 우리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면역계 질환들은 모두 독소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채워넣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심장질환, 혈관질환, 고혈압, 심장병,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소화불량,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맹장염, 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원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이 더러워진 상태, 그 상태가 질병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내 몸 상태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림프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림프 시스템은 내내 혈액이 돌아다녀요. 하얀 피가 돌아다니는데요. 하얀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요. 내가 숨쉬고 마시는 이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친 내 몸을 적당히 쉬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용에 공감이 되시나요? 네,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신 대로 더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어떤 염증이든 아주 가벼운 어떤 피로감, 무력증 그런 것이든, 또는 암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몸에 적용을 시키면요, 암이 활기치는 것을 100km로 그동안 활개를 쳤다면요 20km, 30km로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 암이 쪼그라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돌아가는 기전을 우리가 알면 내 몸에 맞게 방향이 나와요. 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내 몸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몸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개인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은 커다란 아웃라인만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게 제일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암을 정복하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내 몸을 관리하고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보다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꿈꾸며 오늘도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조금 더 알아가면서 조금 더 우리 몸은 경쾌해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경쾌해지고 밝아지는 삶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비록 암에 걸렸지만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우리 함께 나가요. 감사합니다.